유대인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믿고 시작해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주체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원하는 거는 주체적인 삶이고 자유는 맞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조건을 따져잡으면 이게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내 행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베이스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페파컬리지 장분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유대인 부자는 한국 부자들이랑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부자는 어떤 사람, 어느 정도 되면 부자고 그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네, 부자가 뭡니까? 아, 부자가 뭡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한테도 이 부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을 때 이 부자들을 만나고 이 유대인 부자들을 만나서 리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리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네네. 이분들은 리치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리치가 너무 중요하지만 네네. 이분들의 관심은 웰스에 있었어요. 웰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는 네. 웰스에 가깝고 네. 리치는 그 어떤 돈의 액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것을 꼭 모든 사람이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로서 나온 거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국에 왔을 때는 네. 액수가 중요했어요. 그쵸. 얼마 이상이면 부자다. 얼마 이상? 그래서 제가 한국에 2017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유행했던 키워드가 경제적 자유예요. 지금은 그 경제적 자유의 트렌드 자체가 조금 사라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부자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이 세 가지 대답을 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브레인워시 당하고 있는 거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뭐냐? 네. 100억 자산, 월천, 한강뷰 아파트. 이게 네 머리에 있다면 아마 너는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부자의 어떤 표시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만 이 돈이 중요했고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웰비잉, 사람의 어떤 행복한 삶, 그리고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답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자라는 거를 그냥 이 페퍼컬리지에서 그냥 액수를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1000억으로. 1000억으로. 그래서 1000억은 부자. 1000억 이하는 그냥 부자가 아닌 걸로 똑같다. 이렇게 똑같아. 그렇게 해야 100억은 뭔가 사람들이 야, 나 열심히 하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능성이 해서 좀 있을 것 자꾸 같고. 그거를 목표로 두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보다 약간 집중을 우리의 인생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억이 넘으면 부자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차라리 낫다. 아예 크게 만들어서 돈에 대해서 이게 개념이 이게 돈 때문에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르지 않겠다. 맞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한테는 그 부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부자의 조건으로 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면 시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재정에 대한 것도 자유가 있어야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대. 그게 꼭 액수에만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마인셋이나 멘탈이 그러니까 액수가 작아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한 자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약간 느낌이 돈이 많아서 자유한 느낌이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선택으로 자유해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한 끗이 다른 다르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꼭 한국이 잘못돼서 미국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어쨌든 받았던 문화적인 블레싱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부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리치라는 단어랑 웰스라는 단어를 이제 비교해 주셨는데, 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면 리치, 웰스 둘 다 이제 부의 개념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리치는 그냥 부자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 웰스는 부라고 표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리치랑 웰스를 거의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리치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예, 돈이 많으면 리치다. 그러니까 웰스한 사람이 리치할 수는 있는데 리치한 사람이 꼭 웰스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웰스는 그냥 재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마인셋,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자주 얘기하는 뭐 아비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비투스가 높은 그 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는 나의 어떤 마인셋이 부자인 사람을 웰시라고 Y를 붙여서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비투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빌딩보다는 땅이 이 사람들한테는 웰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땅은 변하지 않는데 이 땅은 부로 인식을 하고 빌딩은 부 위에 지은 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는 예, 저게 있더라고요. 생각이 좀 완전 좀 다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빌딩보다는 땅에 가까운 게 웰스. 빌딩은 어떻게 보면 리치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리치한 사람이 웰시한 건 아니다. 그렇죠. 웰시한 사람은 부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맞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유대인 부자들을 많이 만나셨다. 맞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 이 질문이 맞나요? 부자를 만났는데 유대인이었다. 아니면 유대인 부자를 일부러 찾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부자들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처음에 제가 너무 절실해서 만났는데 우연히 유대인이었고 네. 유대인 부자였고 그 이후에 유대인 부자에게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예. 유대인 부자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인상 깊었고 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유대인 부자를 만나기 시작한 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군대 갔다, 그러니까 대학교 갔다가 네. 군대 갔다가 한국의 그 쩌드른 문화, 저 때 막 본고사도 보고 뭐 수능도 보고 막 자율학습 11시까지 하고 11시 끝나면 학원 가서 압구정동에서 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3시간, 그땐 3당 사락이 있었어요. 3시간 3시간 자면 자고 붙고, 공부하면 붙고 네, 4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래서 2시에 오면 2시 반쯤 자고 5시 반쯤 일어나서 학교 6시에 출발하고 이제 그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분들을 봤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데 행복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원하던 부를 쫓는 게 아닌데 부는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충격이죠. 충격이고 억울하고. 억울하지. 억울해. 아니 나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게?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저걸 못 이뤘는데 이분들은 저렇게 행복하면서 어떻게 저걸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또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누굴 만나면 이거 내 거 안 주는 게 공부할 때도 노트 안 빌려줘요. 그냥 내가 하고 맞아. 내가 잘하고 그때 막 공부 잘하던 애들이 자기 노트 안 빌려주거든요. 유대인을 만났는데 너무 퍼주는 거예요. 시간도 퍼줘요, 돈도 퍼줘, 지식도 퍼줘, 지혜도 퍼줘. 그리고 알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셜 캐피탈, 그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서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해줘. 근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서 저 사람이 얻는 게 없는데 한국은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 주면 하나 받을 생각으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맞아. 하면서 잘하는데 얘는 다 줬어. 그리고 잘 가.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야, 이 사람들은 조건 없이 주는구나. 그럼 저건 문화로 되어 있겠구나. 이 문화가 뭘까?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거 너무 알고 경험하고 싶다. 네. 그때부터 매력에 좀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네. 세상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은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근데 퍼준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 사람이 이기적이잖아요. 뭐 선악설이 있든 성선설이 있든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한 가지는 이제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이분을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도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분들의 문화를 제가 이제 느낀 거죠. 탑재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분들을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엄청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도 나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1년이 딱 지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형이라고요. 난 형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 조심해. 한국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싱가포르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 문화를 좀 알아요. 한국은 이렇게 주면 그 뒤에 뭔가를 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형처럼 이렇게 그냥 주고 끝난 사람은 없어. 형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직도 한국 문화에 이런 게 되게 있고 오히려 주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질문이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래서 네네네. 그때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 이제 이분들의 저걸 보니까 체다카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체다카라는 문화는 체다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정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인구의 한 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2%가 미국에 기부하는 게 미국 전체 3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문화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이 문화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이 체다카 문화를 통해서 뭔가 사회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받은 만큼 이 사회가 정의롭게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사회 기여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교육들을 좀 받아오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조금 깊이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야라는 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준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받은 것들을 주는 게 당연한 정의 실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문화가 좀 있어서 아마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15살 때부터 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그때 용돈 받는 게 너무 나한테는 캔디 사 먹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쵸. 이분들 뭐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5개의 병을 주고 5개로 나눠서 기부의 병이 있는 거 자라고 하는데 자가 있고 거기다가 내 돈을 넣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기부하는 것들을 15살 때부터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 주위에 있는 친구를 변화시키고 너의 학교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지를 이 친구들은 아마 한 10년 동안 25살까지 충분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세웠을 때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통 25살쯤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낳고 해서 한 10에서 15년 정도 해서 한 40살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게 다 몸에 배어 있고 자녀에게도 이제 가르치는 나이가 되니까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롤 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대대손손이 전해지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경험했던 네.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저도 부럽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려면 기부하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는 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악순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보여. 그럼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식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또 기부해. 그러니까 또 잘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를 했더니 배신당했어. 안 돌아와. 그게 체득이 돼서 더 안 줘. 그러니까 남들도 안 주니까 나는 또 안 줘. 이거는 계속 악순환 아닌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끊으려면 누군가는 맞아요. 손 들고 나는 어떻게든 내가 네. 이제 욕먹고 뭐 거절당하고 해도 나는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선순환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네. 네. 저는 애국자는 아닌데 네. 애국자는 아닌데 한국 청년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 청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굳이 네. 굳이 그러고 있는데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최근에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이제 저 같은 저 정도의 나이가 된 분들이 사실 한 번은 희생해야 되는 세대가 아닐까. 우리가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세대의 첫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게 저희 윗세대를 보면 위의 윗세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죠. 예, 저희 윗세대만 해도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서. 예, 뭐 현대건설에 계셨고 그때는 막 술상무 뭐 이런 게 있었고 아버지가 보통 집에 한두 시쯤 왔는데 술에 안 취하고 오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침 6시에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 거의 못 봤어.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시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제 세대가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열심히 사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물론 지금 세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세대랑 봤을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의 나이대의 세대가 이미 그거를 받은 세대라고 저는 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많이 받았고 저 또 그런 교육도 받았고 미국에서 저는 저의 세대가 처음으로라도 희생해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야 되는 첫 선순환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뭐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 알의 씨앗이 그쵸. 떨어져서 사실 썩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피는데 그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사실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앞으로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사실 책임감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네. 저도 더 열심히 살아서 그걸 나눠줘야겠지만 근데 그 선순환의 시작을 제 세대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 뭐 꼭 유대인이라서만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좀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분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봤을 때 아마 그 문화를 경험하시면 나도 저런 문화 경험하고 싶다. 저 사회에 들어가고 싶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디 모임에 갔는데 여기 모임이 너무 좋아. 나도 여기 끼고 싶어. 맞아. 그런 문화가 유대인 커뮤니티였던 것을 저는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선순환으로 가기 우리가 위해서는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은 필요하다. 40대, 50대, 40대. 제 나이 때입니다. 네, 40대, 50대. 저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주는 삶을 살기 네. 위해서는 그 희생이라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주는데 이거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줬지만 배신당할 수 있고 네. 상처받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주는 거야. 네. 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용기는 용기를 영어로 네네. courage라고 해요. 그쵸. 근데 그 COUR의 어원을 따라가면 네. heart, 너의 심장을 따라가라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낸다는 거는 너의 심장이 하는 말을 따라가. 그래서 격려는 영어로 뭐냐면 encouragement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격려한다는 건 너 잘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 대표님 심장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심장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라는 어원인 거죠. 그래서 그 courage, 용기라는 말의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가 맞느냐, 그쵸. 믿고 나서 증거가 생기는 게 맞느냐인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건 믿고 나서 증거들이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일단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용기를 낼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건 전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건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없지만 믿고 배신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믿고 시작하는 게 용기가 아닌가. 저는 50대도 있지만 저는 사실 40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40대가. 50대는 좀 무섭잖아요. 그쵸. 네네. 뭔가 잃으면 내 인생을 40대는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많은 40대, 저를 포함한 40대 우리나라에 있는 기성세대가 사실은 많이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유대인 부자의 이야기를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만나셨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건 좀 인상적이다. 그런 분들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많고요. 사실 한 두 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두 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분 말고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분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윤리 선생님이 있어요. 에틱스인데 이분은 이제 보잉에서 제일 높으신 자리에 계셨고 한 30년 정도 계셨던 분이세요. 돈도 많이 버셨고 너무 좋으셨던 분인데 이 유대인분 대학도 이분은 예일대학교 나오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고 여기 오셔서 윤리 수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럼 보잉에서 뭘 했나 봤더니 가버넌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버넌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걸 하니까 윤리랑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잠깐 얘기 중에 했지만 왜 교수를 하시냐? 그냥 쉽게 사셔도 되는데 이분 진짜 그 마인드가 너무 딱 있으셨던 게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내 남은 세월 나눠줘야지. 이렇게 받은 거 갖고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 있잖아. 진심은 보이잖아요. 그쵸. 눈빛에서 진짜 그냥 말로 느끼는. 하는 거 아니고 인생으로 그거를 전달하고 계셔서 너무 놀라웠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저희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가서 뭐 얘기하고 놀고 먹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처음이었어요. 미국 가서 한국에 계속 있다가 갔으니까 저는 좀 울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한 30평 좀 안 되는 굉장히 낡은 한 50년 된 집에 막 페인트도 잘 안 돼 있는 이런 굉장히 겸손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서 풍기는 푸근함과 사랑 이게 느낄 수 있었고 이분이 차를 혼다 시빅을 타고 다니는데 15년 타신 거예요. 아니 뭐 꼭 혼다 시빅을 타는 게 꼭 뭐 이게 맞다 이건 아니지만 이분 정말 욕심이 없으시고 정말 사회에 기부하시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환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분이 거기 그냥 1, 2년 계신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뭐 5년, 10년 그렇게 학생들이 이분의 문화를 다 받고 이분의 생각들을 전달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와 이거 너무 부럽다. 와 이거는 평생 기억나겠다.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분이 너무 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부자셨던 거죠. 엄청 부자셨습니다. 엄청 부자셨어요. 예, 엄청 보잉에서 30년 일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분 제가 얼핏 듣기로 한 달에 들어오는 그 보잉에서 들어오는 돈만 2천만 원은 넘으셨고 그 학교에서 받는 월급도 있으시고 자기가 해놓은 자산도 있으시고 근데 그거 자기 걸로 하나도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자녀한테 뭐 상속하고 이런 것도 생각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 대표님이 뭔가 부럽다. 너무 부럽다. 부럽어요. 우리 시대를 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들과 살고 싶다. 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한 경쟁의 개념이 아예 없었고요. 거의 다 무한 경쟁의 개념. 그러니까 베스트 원보다는 온리 원의 개념은 늘 있으셨고 네. 내가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잘 서서 사회를 이롭게 한다라는 정신이 너무 투철했고 네. 사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이 40대가 그쵸. 앞으로 40년 맞아요.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니 저도 네.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부자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만났죠. 네. 네. 한국 부자들은 좀 어떤가요? 이게 좀 네. 네. 일단 한국의 부자분들은요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시고 재밌는 거는 미국 부자를 만날 땐 집으로 초대하셨거든요. 네. 한국 부자분들은 항상 호텔로 초대하셨어요. 아주 나이스한 호텔로.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그 문화가 좀 그랬던 좀 다르네요. 네, 좀 네.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부자는 맞는데 이분들이 부자로서 돈은 많이 버셨는데 그 윗세대한테 멘토링을 받으신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멘토링을 받았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법은 알았고 부자가 됐는데 문화가 들어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웰스라는 느낌보다는 리치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성과 위주.
너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너 얘를 만나서 요거 한번 해봐.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성과 중심, 성취 중심의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미국 멘토 부자분들을 만났을 때는 웰빙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미국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에 대한 걸 더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일 뿐 중요한 건 성장, 그로스다. 그로스 마인셋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행복함 가운데 그로스 마인드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성공은 너가 정의한 대로 올 거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거였고 한국의 부자분들은 좀 야, 너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조금 강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부자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건 평행은 전혀 아니고 차이점이 좀 그렇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미국에 계셨던 유대인이나 이분들은 이미 윗세대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하셔서 그냥 나눠주신 건데 네. 우리 윗세대 부자분들은 그분들이 하신 어마어마한 업적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셨으나 그 위에서 이분들을 도와주신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1950년대, 네. 6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자라고 얘기하는 뭐 70대, 80대 네네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어렸을 때 막 해가지고 그렇죠, 이 나라를 그렇죠. 만든 거예요. 네, 그걸 저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오셨던 삶이 성취를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 너도 나처럼 해라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분들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너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처럼. 근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유대인들은 나처럼 살아. 똑같은 근데 그게 얘기하는 행복한 거죠. 삶인 거죠. 맞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식이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너무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지만 한계가 많이 느껴져요.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있는 것 뿐이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희가 그렇게 되진 못했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오면 되는데 전 그 책임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40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40대? 네. 40대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다 너. 네가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유대인 부자들, 한국 부자들 차이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 부자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을까요? 제가 뭐 사실 인상적인 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간단하게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뭐 이분 사실 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명상에서 얘기했던 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인데 이분이 오일 그걸 뭐라 그러죠? 원유, 시추. 네,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인지도 잘 적이 안 가요. 엄청난 부자셨는데 제가 이제 이 유대인을 만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자녀 때문에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났던 유대인 분하고 이분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자녀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분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서 같이 가족 식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였거든. 덴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집이었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문화 왜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노래하면 그 술 문화가 서로 이렇게 통하듯이 이 유대인들이 딱 모였는데 이게 이 사람들 문화구나 라는 걸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문화가 너무 통일이 돼 있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부자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자녀 얘기를 하나 라고 하는데
부자기 때문에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자니까 이제 애들 막 다 몽클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입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 자녀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네가 서야 돼. 그러면서 이 문화를 전달하고 이 유대인들의 디스커션 문화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을 때 그 문화 이게 유대인 문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뭘 잘못하는 게 딱 있을 때 탁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끝나지 않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 어떤 마음이야? 이걸 물어봐서 자녀가 자기 얘기를 해서 어필,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을 때 어필을 하듯이 자기의 어필할 수 있는 그걸 제공하더라고요. 그 네가 억울한 게 있으면 아빠랑 얘기해. 그 아빠도 들을게 하고 듣는 귀가 있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듣는 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게 몇 번이 계속됐고 너무 재밌는 건 다른 식구의 가족인데도 자기의 자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아.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존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이분이 기분 나쁘거나 막 심하게 혼낸 건 아니지만 그 문화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전 들었고 돈으로 뭘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넌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문화가 되게 팽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문화가 저녁 식사 시간에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 식사 끝나고 아빠가 시작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빠는 오늘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 너는 어땠니?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와서 하는 건가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안 하다가 매일 저녁에 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 자리가 리더십에 제일 중요하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더십. 자녀들이 아빠랑 한 분밖에 없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가족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발언권도 얻고 그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이 생긴다고 이 사람들은 믿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저녁에 약속 있으면 어떡하냐. 네네네. 근데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식사를 깨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고 미팅을 하러 나간대요. 거꾸로. 그만큼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녁 식사가 굉장히 우선순위였다. 그렇군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유대인 그분의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좀 굉장히 큰 거였고 이 저녁 식사 시간만이 아니고 그 대화하는 시간. 제가 사실 그걸 따서 저희 애들한테도 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뭐였어?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어? 그거를 매일 물어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저녁 시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뭐 어디 같이 가고 그러면 curiosity hour라 그래서 호기심에 대한 거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픈해놨대요. 저는 그걸 매일 저녁에 하긴 했어요, 애들이랑.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하늘은 왜 파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하냐고 했더니 너의 호기심이 어떤 호기심이든 잘못된 건 없어. 질문 중에 잘못된 질문은 없어. 네 호기심은 항상 오라. 이거를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답이 다 있다라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도 답이 없어. 같이 찾아볼래?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하늘이 왜 파래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배운 있나요? 적은 있는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뭐 저희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면 뭐 궁금한 거 없어? 없는데요?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는. 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문화가 많이 없고 질문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한 애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문화들이 또 우리나라에 좀 있죠. 그러니까 답을 알아야 되는 거고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런 모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이제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는 것도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는 저는 Why였던 것 같아요. Why? 미국 그 분들하고 했을 때 Why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Why를 질문하는 걸 굉장히 칭찬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왜요? 그러면 따지지 마. 야 반항하냐? 왜 오니? 야 이런 분위기죠. 그게 말투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결국은 문화에서 묻어나는 거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궁금해서 건데. 물어봤는데 따지는 것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주체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부자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재정적인 이유로 구애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웰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주체적일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녁 식사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닌가. 밖에 나가서는 뭐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여서 말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딱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랑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되게 한국과 유대인의 좀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믿고 시작해요. 이것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물론 그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재정이 있고 재정에 따라서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주체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둘 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경제적 자유 얻어서 뭐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없어. 내 마음이 뭔지 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둘 다 원하는 거는 주체적인 삶이고 자유는 맞아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 이게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고 여기서의 느낌은 난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를 믿고 주체적으로 살면서 이걸 만들어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보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조건을 따져잡으면 이게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내 행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그런 것 같죠. 근데 전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는데 옷을 입히고 이빨을 닦고 밥을 먹어야 돼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린애가 한 3살, 4살짜리 애가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빨을 닦고 옷을 입는데 뭘 먼저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밥을 먹고 이빨을 닦고 옷을 입는 거. 이 순서로 혹시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이 밥이 안 먹혀. 그럼 엄마랑 싸워. 야,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먹어? 기분 나빠. 그리고 이빨을 닦고 이 3살, 4살 정도 되니까 옷을 입는데 나 그거 싫어. 그거 싫어. 그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아침이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고 맨날 전쟁터고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맨날 늦는 거예요. 이렇게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야, 저 엄마는 되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를 탁 불러가지고 저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애를 처음 키우시네 이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순서만 바꾸면 된대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줬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옷을 고르래. 그리고 옷을 옆에다 놓고 애들이 깨기 전에 옷을 갈아입히래. 그러니까 옷 갈아입히고 그러면 옷을 갈아입으면서 애들이 깨면 이빨을 닦이래.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은 싸서 차에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네.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걸리고 애들이 차에서 먹으면서 막 신나서 노래하면서 가는 영상도 막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지각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 전쟁터였거든요. 네. 진짜로 너무 힘들어. 6개월이나 있었으니까 거의 매일이 전쟁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한국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나요. 행복 위에 성공을 쌓아야 한다라는 순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죽거나 성공을 했는데 몸이 망가져서 행복할 시간이 없거나 나이가 너무 들어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어. 여행도 못 다녀. 근데 행복하면서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순서의 차이인데 그 순서 하나로 진짜 많은 게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이 순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베이스한 행동을 설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행동을 설계할 때 결과를 내기 위한 행동을 설계해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행동을 설계한단 말이죠. 네. 근데 유대인들한테 배운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강화되는 행동을 설계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데 내가 믿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인가만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확실히 감이 안 옵니다. 감이 네. 안 오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행동을 설계할 때 결과를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관점으로 해서 행동을 설계하고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걸 알면 우리 집중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살면 이 믿음에 대한 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배신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쵸. 믿지 못한다는 건데 내가 나눠줬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이호석 아카데미처럼 기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를 보고 기부한 게 아니에요. 이 기부에 대한 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설계하신 거죠.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뭔가 이 기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야지, 브랜딩을 이렇게 해야지, 그걸로 행동을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쵸. 대표님한테 들었던 것도 이 기부에 대한 거, 한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믿음을 그냥 스트렝슨, 강화시키기 위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죠. 그러고 나니 결과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간 나올 텐데 결국은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큰 결과로 나올 텐데 그 보통 리퍼 페이스라고 믿음의 뜀뛰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로 리플 이펙트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게 크던 작던 한국의 사회를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이 믿음 중에 어떤 믿음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 네. 그 믿음들은 보통 이제 아비투스가 높으신 분들, 실제로 그 미국에서 뭐 성공하시고 이제 유대인 부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부러워했던 그 믿음들이 뭔지를 많이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었네. 그래서 그 믿음들을 이걸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와서 믿음에 대한 행동들을 설계하기 시작했더니 결과는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타가 그렇죠. 빨리 결과 뭐야? 네. 이건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time in the market is more important than timing in the market. 그
마켓에서의 시간이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 대한 걸 조금 물론 그게 뭐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워렌 버핏과 그 스승이 했던 그것도 사실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가 가치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믿음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자산도 이제 불어나간 걸 텐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내가 30%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 행동을 설계할 때는 믿음이 빠진 거죠. 가치가 빠지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할 때는 결국은 믿음과 자존감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 윗세대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주식하지 마. 왜냐? 믿음에 대한 게 아니고 결과에 대한 행동을 설계해서 주식을 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쵸. 실패잖아요. 야, 주식하면 망해. 그러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 행동을 했으니 믿음이 주식을 하면 실패해. 그러면 주식을 하면 실패에 대한 것만 강화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에는 주식을 안 하는 건 되게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진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믿음을 강화하는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의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걸 들으면 네. 자연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유대인들의 믿음 중에 문제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problem always comes with opportunity. 뭐 door of opportunit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딱 생기면 또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고 야 이건 또 어떤 기회로 이어질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 실패란 없다.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There's no such thing as failure. There's only a result. 결과만 있다. 내가 어떤 행동에 100점을 원했는데 뭐 80점이 나온 거는 결과지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액션을. 그런데 결과만 있을 뿐이다라는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실패는 없고 결과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거에 대한 행동을 설계하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에 대한 거라면 실패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인생을 살 때 어떤 순서로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이제 뭐 얘기해 주셨던 저는 좀 찔림이 있었던 게 이제 저녁 식사가 제일 중요해. 좀 찔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보고 있다면 되게 좀 찔리는 마음이 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인 거고, 맞아요.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줘야 된다. 라는 건데, 그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주체적으로 살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유대인이 하는 얘기들이 쭉 이게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행복한 것 같아. 뭐 사랑이 넘치고 좋아 보여.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다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행복한 거랑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산다라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방랑자처럼 살고 뭐 쓰레기도 아무데나 막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내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게 있는 거죠. 오히려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들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지기는 싫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냥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주체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권리인 거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하지만 이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무조건 거죠. 그 책임, 모든 책임도 내가 다 감수할 수 있어야 수 있다라는 걸 갖고 가는 거고 주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권이 내 삶의 선택권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과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좀 다른 게 나에게 내 삶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나한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권이 있다. 이 문장이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뭐?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침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야 되고 가야 돼서 했고 부장님이 시켜서 했고 뭘 시켜서 해서 시켜서 하고 해야 되는 일 이런 일이 되게 많은 반면에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불행하다고 많이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결국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여성분이 직장인인데 직장의 상사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사가 아니고 대표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고 이 사람의 상사가 결혼식을 같이 가자라고 이제 물어서 토요일인데 자기 회사 대표의 자녀의 결혼식이고 대표가 물어본 게 아니고 상사가 자기가 혼자 가기 그러니 같이 가자.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분이 이 당시에는 자기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키면 해야 되는 거네. 대표의 자녀고 상사가 그쵸? 가자는데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래스에서 와서 왜 예스 했느냐? 너 가고 싶니? 너무 가기 싫대요. 그럼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뭐 대표님 모른대. 이러면서 회사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내가 가겠다고 선택한 거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내 마음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다. 내가 안 내가 안 간다고 하면 그 후환이 두려워서 후환이 두렵거나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그쵸. 기분 나빠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아서 난 이걸 가기로 한 건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이기적인 거다. 뭐랑 똑같냐면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계속 딸기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근데 난 딸기가 싫어. 근데 아내가 속으로. 주니까 연애할 때부터 딸기를 먹은 거야. 딸기 계속 먹었어.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결혼생 한 10년 됐어. 딸기 줘서 나 사실 딸기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내는 남편이 딸기를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건데 wrong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데이터를 주는 이유는 자기가 이거 나 싫어라고 했을 때의 반응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준 거거든요. 책임 회피인 거죠. 회피죠. 그럼 사실 그 책임 회피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한테 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데이터고 right information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사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너 인생 살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뭘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모든 게 뭐 누굴 만나면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돼.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말대로 해야 돼.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돼. 자녀가 생기면 자녀 말대로 해야 돼. 그럼 네 인생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한테 바로 시켜서 나 못 가겠다고 전화라고 했어요. 전화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주말에 자기 취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한테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나 해도 되는 거네. 안 간다고 얘기해도 되네? 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겠다고 말하는 게 저 사람 배려한 거라고 배려한 게 생각하는 아니고 거죠. 이기적인 거다. 이기적인 네가 거죠. 책임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쓰레기 버리고
이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책임, 맞아요.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 누구에게나 책임지지 있습니다.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 맞아요.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단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만 embrace 내가 껴안을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주체적으로 살면 행복합니까? 근데 좋아요. 책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책임을 따른다. 하지만 선택권이 모두에게 있다. 라는 사실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이 없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선택을 오늘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물론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뭐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덮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제가 경험한 바로 공부한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 인간이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내가 나로 살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선택하고 나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네. 근데 내가 나로 살아간다라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나로 살아가려면 내가 일단 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나를 믿어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네 단계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나를 만나고 발견하고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저는 거기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나는 난데요? 거울에서 봤어요.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면서 무슨 어려워요. 말이에요? 만난다는 너무 말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맞아요. 이 이호석 아카데미를 청취하시는 분들이면 명상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거나 클래스를 가거나 이미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에 있는 그냥 나를 만나는 작업이 명상이에요, 사실. 예, 내 깊이 있는 그 나를 만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면 3, 40년 동안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만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난 난데? 난 나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거울이 없는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이 만들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그때 처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그 나르시스가 자기 호수 있는 얼굴 보고 질투해서 했듯이 거울이 없었던 시대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거울을 보니까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를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많이들. 그냥 살고 있지. 그쵸. 나를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나를 만나려면 시간을 줘야 돼요. 예. 근데 뭐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명상, 요가, 뭐 이런 것들, 뭐 메디테이션 이런 것들, 방법적인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를 만난다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만, 자, 지금 대표님 머릿속에 생각이 탁 들어요. 네.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네네.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 네. 근데 이 지나가는 생각을 꺼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생각이 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갑자기 뭘 했는데 누가 잘못해 화가 확 났어. 네네네.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화가 나는 게 나야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네네네. 아니에요. 화가 나는 감정을 떼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는 이제 뭐 메타인지 뭐 이런 건데 나의 생각과 감정이 보통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아직은 나를 깊이 만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네.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아차리는 나. 그렇죠. 아, 네. 내가 나인지 아는 뭐 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명상 지금부터 3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시작하면 바로 딴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나 딴 생각했다. 맞아요. 라고 알아차리는 나. 그게 이제 그때 그쵸. 나를 보는 맞아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생각했네라고 하는 나를 발견하는. 그쵸. 그때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를 못 보고 못 보죠. 있어요. 네, 너무 바빠서. 가장 잘 표현한 건 어벤져스의 헐크입니다. 아. 헐크에다 탁 쳤더니 네. 자기가 이렇게 나갔어. 그러니까요. 너희 밖에서 보고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누가 너 맞아요. 그러고 있었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었구나.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본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이제 되고. 나를 이제 보면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는 이게 나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제 보여. 나왔어. 네, 보여. 내가 나왔어. 그러면 나 이렇게 생겼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는 봅니다. 2D로. 네. 근데 이제 이게 내 안에 커피가 있네. 난 이런 게 있네를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날 발견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겼구나. 난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흥미가 있고 네. 난 이런 재능이 있고 나 가치관이 이렇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나가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 내가 생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믿어주고 그런 나를 받아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닭살 돋는 용어로는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을 저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긍정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걸 긍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가 맛이 없을 때 네. 대표님이 주셨어. 맛이 없어.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다.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진짜 맛없어요. 이걸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맛이 있는 없구나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제 단어 뜻이 조금 어원으로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것도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정말 비교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어서 눈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를 그냥 보면 되는데 하얀 게 더 예쁜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외국에선 그런 거 없거든요. 나는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하얀 거 저거 나도 하얗게 돼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믿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저도 스스로를 저를 만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제가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발견됐어요. 별로야. 맞아요. 그게 좀 짜증나. 짜증나. 맞아요. 내가 나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나를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가 싫은 거지. 난 밖에 내놓고 나를 봐야 돼. 근데 봤는데 별로야.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자존감이 낮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건데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안 좋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찌그러져 있어도 이건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떡해. 이런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네. 그렇게 쉬웠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이 지금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행복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나로 살아갈 때 오는 건데 그냥 내가 나로 그냥 살아가는 거에서 오지 않고 이게 주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성장이 중요해요. 맞아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혹시? 예, 성장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장하지 않을 때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성장은 프로그레스에서 오거든요. 여정에서 오고 프로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은 거죠. 바꿀 게 많으니까. 성장할 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성장이 너무 많잖아. 그건 좋은 겁니다. 예. 지금 내가 형편없어. 뭐 so what? 그 지금은 이거야. 근데 그냥 엄청 성장할 건데? 오히려 그쵸,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잠재력이 있다라는 건 아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내가 날 사랑하면 이대로 놔두겠어요? 그쵸. 이렇게 되겠지. 이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연애할 때 네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를 엄청 성장시키고 변화를 시켜요. 어떤 경우는 막 종교도 없는데 교회를 가고 그렇기도 하죠. 네. 막 외모도 가꾸고 네. 굉장히 잘 보이려고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져보신 여기 40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40대, 네, 50대 네.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그 첫사랑의 기억.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싶었는지, 성장하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날 이대로 놔두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꼴보기 싫은데 꼴보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성장을 너무 불쌍한 거죠 내가. 그렇죠. 또 안쓰럽기도 하고 안아줘야 되고 막 그런 거죠. 네. 기대가 되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렇다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를 보고 매일매일 그걸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장의 여정.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곤 하는데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유 없이 그쵸.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럼요. 진짜로 내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내가 보니까 지금 보면 너무 안쓰럽고 좀 볼품 없고 불편하지만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를 사랑하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좀 도울 때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다 비교해서 와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이게 지금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죽고 싶다를 문장을 바꿔줍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 그 우측과 좌측이 똑같으면 이 꼴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죽고 싶다랑 같은 말이 뭔지를 이제 써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네요. 네, 죽고 싶다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단 죽음에서 삶으로 일단 넘어왔는데 이 친구는 몰라요. 이거 똑같은 말 맞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뭘 정의를 내리냐면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잖아요. 이렇게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라는 걸 쭉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있고 어떻게도 있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씁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개만 한번 써볼까? 그럼 또 지가 또 써요. 이렇게. 야 그러면 나랑 같이 하나만 해볼까? 그래서 액션이 한번 들어가면서 네. 죽고 싶지 않다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로 변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변합니다. 요렇게 살고 싶다. 그럼 요렇게 살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하도록 마중물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 행동을 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하나 늘어나면서 이 친구가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실 지금 나를 보면 형편없어 보이지만 사실 형편없다기보단 내가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모습을 향해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누군지 인지하고 있는 모습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고 감히 제가 네. 사실 이제 투자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를 봐야 돼요. 이제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2025년이 시작됐고 올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싶고 뭐 등등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보기 싫죠. 왜냐면 그쵸. 뭐 은퇴는 앞두고 있고 미래는 있는데 뭐 돈은 없고 누구는 뭐 집값은 오르고 막 등등 이게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보기가 싫어서 안 봐요. 근데 사실은 이걸 보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투자도. 근데 그런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은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행복한 것으로 연결됐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네.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꺼내놓고 봐야 된다. 그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정말 깊이 있게 주식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것들을 뭐 저는 사실 짬이 안 되지만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저희가 뭘 하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인데 회사를 투자하는 거 위에 뭐가 있냐면 개념이 투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죠. 투자라는 개념 위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있고 돈이라는 개념 위에는 인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정의가 돼야 이 투자 중에 주식에 내가 돈을 넣고 뭘 하는 건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다들 이게 정의가 되지 않고 일단 주식부터 모사부터 얘기하는 네, 거죠. 하게 되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네가 원하는 인생이 뭐야를 모르니까 그냥 일단 결과만 보고 다가오는 게 되게 많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 만나고 우리나라의 대표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어찌 보면 마인드와 우선순위들을 잘 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재정을 어디에 넣어서 회사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가치만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이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자신의 삶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교육과 그런 내용들과 지식들과 지혜들이 여기서 저는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매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안에서의 주식 투자가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예, 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반을 할 때 앞에 3주는 회사나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너가 뭐 어떤 인생을 원하는데 네가 살기 원하는 인생에서 이 주식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만의 why,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이유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뭐 부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주식 투자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효석 대표님의 근향요, 속보요 이거 다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들을 만들려면 Y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속적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게 사실은 힘인데 그러려면 Y가 분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나로서 이걸 선택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저는 이 주식을 통한 그 결과는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고까지 오히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주식 이야기를 그냥 좀 더 해볼까요? 저는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건 이제 소유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권인 거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적용해 보면 너무 똑같은 얘기인 거죠.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몇 퍼센트 있으세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맞아요. 인생에. 나의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의 권리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살았어요. 그게 나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인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분으로 딱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완전 똑같다고 완전 똑같아요. 생각하고요. 네. 인생과 주식은 저는 정말 닮아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이호석 대표님의 것은 굉장히 깊지만 저희는 네.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게 많으니까 네. 저희는 주식 투자를 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이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를 고를 때 남자가 여자를 고르듯 여자가 남자를 고르듯 고르도록 해요. 아. 네, 그래서 썸 타는 개념까지 저희는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문어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어장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3명 이상의 남자 여자를 데이트를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이 넘으면 사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주식도 파트너를 만나는 개념으로, 그래서 어떤 회사에 내 돈을 넣을 때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이런 개념보다는 결혼하는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파트너를 만나서 이 파트너와 3년, 5년, 10년 저는 이제 기준을 이제 5년 정도로 보는데 이 5년 동안 나와 함께할 파트너인가를 확인하고 그 회사에 나의 어떤 사실 시간을 바꿔서 재정이 나온 거잖아요. 내 모든 시간들을 들이는 거고 결혼이라는 것도 내 시간을 함께하는 건데 그 시간을 이 회사와 함께하는 거니까 보통 결혼할 때 내가 들였던 공로 정도는 들여서 한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 예, 예를 들면 그냥 딱만 너 좋은데? 그리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려면 뭐 백그라운드도 봐야 돼, 생긴 것도 봐야 돼. 나를 모르면 내가 뭘 좋아하는 걸 모르면 상대방이 누가 좋은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나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겪고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의 모든 싶으면? 거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사실 결혼하는 건데 맞아요. 좀 투자라는 것도 약간 그렇게 좀 접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생하고 굉장히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아,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결혼하듯 이제 그쵸. 종목 투자할 때 네. 골라라 이런 얘기인 거죠. 파트너. 네, 그래서 파트너 한번 잘못 만나면 골로 가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네, 그런 개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장분도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의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 개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페파컬리지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넣어놓을 건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저희 페파컬리지는 어쨌든 마인드의 성장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도구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교육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매일매일 리마인드를 하는 용도로 프리미엄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한 3분 정도의 영상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글하고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 거기에 대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까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저녁마다 저녁 9시에 파인더스 오픈 아카데미라고 파워미라고 무료 온라인 코칭 클래스가 매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들을 보실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올라가고 있고 팟캐스트가 일요일마다 올라가고 있고 네. 매주 주말에 내가 한 주를 잘 살았는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좀씩 더 이렇게 뭐 콜라보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8가지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서 네. 마스터 클래스가 올해 3월부터 한 3년 동안 꾸준히 매주 올라갈 예정입니다. 3년 동안이요? 네, 3년 동안. 매주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장군도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죄송합니다. 무슨 생각까지 하셨던 거지? 막 이런 아니 이걸 물어보면 이것도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저것도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의 근본에는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인 거고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교훈을 많이 얻고 많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분들 네.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군도 대표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